예, 7강 블록체인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조금 있으면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과제가 비분권화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 견고한 프레임과 인프라 규칙이 필요하다. 그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데이터 상호 운영을 촉진하는 표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적절한 데이터 규제 정책도 마련돼야 되겠죠.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금융거래를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상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그 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요. 운영을 촉진하는.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란 것은 누구나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나 개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상호 연계돼서 이렇게 어떤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블록체인들이 어떤 표준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표준 시스템을 가져야지만 이 표준 시스템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결되고 또 표준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어떤 프로토콜이 형성되면은 호환성을 가지고 그죠?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권화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위한인데 이게 분권화된 것이 아니고 비분권화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견고한 프레임과 인프라 규칙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분권화된 거죠. 분권화. 그래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어떤 위험성과 그 다음에 중앙 집권으로 인한 어떤 이런 그 거부감, 통제력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비분권화, 그죠? 중앙적 집중의 어떤 그 완화 이런 거였지만 그러나 역으로 또 우리가 블록체인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너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상호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이제 비분권화되어 있다. 그죠? 너무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이제 표준 제도의 결렬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문제들이 개개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개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제하거나 어떤 그 규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으면은 결국은 또 그것이 어떤 순수한 의미의 어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적절한 데이터 규제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비분권화가 블록체인의 그러니까 분산화죠. 비분권화가 아니라 그렇죠. 중앙 집중해서 탈피하는 거, 그죠? 그것이 결국은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죠?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러한 정보가 너무 중복적으로 사용되든가, 그죠? 이중적으로 사용되든가, 이러한 것의 폐해를 이제 방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규제 정책도 필요하다.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금융거래를 발굴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의 어떤 과제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란 것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블록체인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블록체인이란 것이 과연 뭐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분산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산형이란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통제소가 한 곳에서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통제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를 우리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한 좋은 하나의 어떤 예로 항상 들고 있는데요.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긴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맡겨진 돈을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은행에서의 관리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고객 정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은행의 브랜치들이 하나의 어떤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어카운트 밸런스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고 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거래된 내역들이 중앙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서 그게 이제 중앙에서 몇몇이 그러니까 그 접근할 수 있는 몇몇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용을 알려는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자기가 그 고객을 갖다가 접견할 때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뭐 그 총체적인 어떤 특정 은행의 고객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또는 전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접근이 가능한 몇몇 사람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천재지변 같은 것은 홍수도 될 수 있고 지진도 될 수 있고 또는 너무 추워서 그죠? 또는 너무 더워서 뭐 컴퓨터가 뭐 브레이크아웃 된다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안에 그 중앙 집권화 되었던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백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백업되는 것도 똑같은 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 그 정보를 백업하는데 뭐 수만 개, 수천 개의 어떤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또 경비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관리하는 것도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고작 해봐야 뭐 그냥 뭐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어떤 그런 백업 파월만 대장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백업을 몇 개 했습니까? 한 8개 정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제 8만 대장경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똑같은 복사본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 나누었죠. 왜? 한 곳이 소실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그것을 백업할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사실 좀 어중간한 이제 이게 중앙 집권적인 카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제 이것이 블록체인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분산한 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경계에 있지만 예를 갖다가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그러니 이제 중앙적인 이런 그 통제의 모순점들, 그죠? 이걸 갖다가 이런 위험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몇몇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독점화되고 어떻게 보면 독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가지는 위험들을 해소시켜 보자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 블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뭡니까 조각을 이야기하죠. 조각. 이러한 조각들을 체인화되었다. 체인화했다는 것은 조각들을 묶었다 이런 의미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각을 어떻게 묶었느냐? 조각을 이 블록이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어떤 지금 같은 은행의 시스템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백업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거는 경계선상에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그 같은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산되었을 때의 어떤 분산되었을 때는 왜 그런 블록이 됐느냐? 자, 팔만대장경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에서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일단 인쇄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 8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각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겠죠. 자, 이 8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러면 이게 첫 판이 되겠죠. 포스트 에디션이 되면은 이 첫 판에 대한 것을 일단 8개의 전국 8개 있는 사찰에서 이걸 가져가겠죠. 그죠? 자, 그거 가져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판이 나오면 또 가져가겠죠. 또 가져가겠죠. 이렇게 판이, 자꾸 이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걸 블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팔만대장경의 예는 그까지만 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발생 요인을 이제 금융 시스템에 빗대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A하고 B 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A와 간의 B 간의 거래는 은행과 고객이라고 합시다. 그죠?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가 있었다. 자,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는 은행에서 왜냐면 이제 은행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또는 돈을 보내죠. 그러면 이제 A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B가 은행이라 합시다. 뱅크라 합시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B에서 만약에 이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 이 A에 대한 진실성, 즉 A가 돈을 얼마를 디포짓을 했고 자기 밸런스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B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A는 고스란히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하나의 거래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일일이 은행이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니는 얼마고 내는 얼마고 뭐.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엄청난 혼란이.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날아가 버리면 그냥 그거로 뭐 거의 케이아스가 오는 거죠. 거의 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catastrophic situation이 오는 겁니다. 거의 뭐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 되겠죠. 자,
물론 이러한 경우가 뭐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은행만이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왜 은행만이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은행은 지금 모든 은행들은 모두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묶여 있어서 중앙집권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맡겨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왜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은행이라는 게 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은행 도장을 찍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은행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면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면은 그걸 보고 은행 직원들이 이거 우리 통장 맞고 우리 도장 맞네. 이 사람 거 맞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면 돼요. 옛날처럼. 그런데 지금과 같이는 전부 다 그런 페이퍼가 남지 않고 전자 문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전자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통장, 그 종이 통장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도장을 유실해버렸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전부 다 디지털로 거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은행만이 거래가 되냐 이런 위험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들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공모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면은 자 이거를 속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 근데 10명이 거래되는 실시간으로 모두가 다 그거를 갖다가 공유를 한다면은 은행이나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 공유한 정보를 갖다가 정보 내에서 우리가 같은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은행 이외의 또 다른 금융 시스템이 개인 간의 금융 시스템이 발생하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였다. 그럼 그 100명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100명이 블록체인이란 것이 어떤 중앙의 어떤 한 곳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하나의 통제화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블록체인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공동의 합의만 있으면 그 블록체인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자 우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만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자. 그럼 그게 새로운 블록체인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블록체인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패스워드를 가지면서 그죠? 자 우리 보세요. 가장 쉬운 예가 카톡 같은 거죠. 카톡 같은 거 그죠? 단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톡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걸 모두가 다 봅니다. 그죠? 받아보고. 자, 근데 여기서 단톡에서는 단톡하고 있다가 개인 간에 톡하면 그거는 공유하지 않죠. 서로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단톡을 하는 그 단톡방에서 개인 간의 대화 역시도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유하냐? 그걸 공유해야지만이 진정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함으로써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결국은 거짓을 방지하는 거죠. 가장 큰 거죠. 자, 왜냐하면 은행은 그 신뢰성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받았고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모든 것들은 일단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개인 간의 어떤 사금융은 개인 간의 어떤 블록체인에서는 이 진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죠. 물론 기본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통제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 블록체인으로
엄격하게 해버린다면은 몇몇이 또 공유하고 또 이걸 거버넌스 해버린다면은 이건 또 다른 뭡니까? 다시 회귀되는 거죠. 무엇으로? 또 다른 중앙집권으로 회귀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은행이 하나 생겼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블록체인의 고유의 어떤 기능을 유지시키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고유의 기능의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블록체인은 강한 거버넌스를 갖다가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통제탑을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고 공유합니다. 대신에 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 그럼 100명이 있다. 100명이 이 100명이 모든 100명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되는 이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곡차곡 이어갑니다. 누가요? 누가? 이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죠? 블록체인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둘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개개인의 거래를 블록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모두가 공유하면서 이걸 이어가는 거죠. 짝짝짝짝짝 이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공정성을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이란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분산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럼 진실성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블록을 만드는데 이 블록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면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다른 군집이 있습니다. 이 군집들은 이 블록을 만드는 대가를 받으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생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블록체인이란 것이 그 자체가 일단은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디지털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이 블록체인에 파티시페이션 하는 어떤 그런 파티시페이터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또 운영하는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캐리고리로 바뀌는 거죠.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오퍼레이터들 역시도 정보를 집중하거나 통제할 수는 않는다. 단지 그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덕션하는 그러한 일에 인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을 실시간의 사건이라는 것은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거래마다 이 블록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자, 왜 있느냐? 이 블록들은 실시간마다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는 아까 8만 대장경을 얘기했듯이 8만 대장경을 새로운 판이 나오면 8개로 분산해가지고 8개의 사찰에 분산합니다. 그러면 8개의 사찰에서의 8만 대장경의 발륨은 즉 양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8만 대장경을 하나를 위조를 했다고 합시다. 위조.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블록체인에서 어떤 거래를, 어떤 누군가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되면은 이 발생된 거래를 항상 블록이라는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듭니다. 즉, 마이닝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블록을 만들 때는 공식이 있는 거죠. 이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블록이, 새로운 블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 앞에 일었던 블록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다음 블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앞에 10개의 블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블록이 있겠죠? 그럼 이 첫 번째 블록의 공식, 첫 번째 블록 뒤에 두 번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거래를 우리가 이 블록들을 가진 소위 이야기하는 블록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터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블록의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블록의 진실성은 이 첫 번째 블록의
첫 번째 불학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어떤 수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 결과가 이 어떤 그 시스템에 정해놓은 룰에 맞아야지만 두 번째 불학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불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인간이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초대형 컴퓨터들이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불학이 형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불학을 갖다가 거짓 불학을 만든다면은 이 첫 번째 불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불학을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10분의 시간으로만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 불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앞에 있는 불학들이 모든 정보를 다 변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불학이 1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2로 시작한다. 그런 이제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불학은 3이 되고, 세 번째 불학은 5가 돼야지. 5라는 답이 나와야지만 이 두 번째 불학을, 자, 그 수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암호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정당하다. 이 사람이 이 마이닝을 할 때 이 불학을, 앞에 불학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에 의해 갖고 두 번째 불학이 진실성 있게 형성됐고, 이 진실성 있는 불학의 그레이 정보가 리저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불학은 각각의 불학은 모두 고유의 수식에 의한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마이닝한다, 채굴자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채굴자다, 마이닝한다. 마이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광석을 캔다 이런 죠. 이 사람들이 왜 광석을 캔다는 용어를 사용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해법을 발견함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블록체인의 그 부산물의 보상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학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불학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불학들의 어떤 진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 불학을 갖다가 인터럽션 하거나 또는 뭐 조작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에 있던 예를 들어 5번째 불학을 조작을 하고 싶다. 지금 이제 거래가 쭉쭉 가서 5번째가 됐다고 합시다. 어떤 불학의 어떤 그 커뮤니티 속에서요. 그럼 이 5번째 불학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1, 2, 3, 4번째의 불학을 모두 다 조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진실성이 있는 게 1번, 첫 번째 불학은 1번이고, 2번, 2번 3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또 5번이고, 네 번째는 7번이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5번째는 9번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뒤에 자꾸 쌓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6번째 거래한 사람이 나는 1억을 거래했다. 그럼 그 1억 거래한 것이 6번째 불학이 오면서 그 불학은 어떤 수가 나와야지 거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그 거래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뭡니까? 20 더해 왔으니까 7, 9, 10, 11이 돼야 돼요. 11. 그러니까 마이닝 하는 사람이 채굴자가 이 불학의 값은 11이다 라고 하고 이 불학의 값이 11이라는 것이 모든 마이너들에 해가지고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딱 그 정보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1억이 아니라 10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11번째를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11번째의 11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즉 10번째까지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11번째의 수식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몇 번까지 했습니까? 9번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9번이라 나와 있는 거죠. 9번. 그럼 9번이라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11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1번에는 지금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번에 10억이라고 하고 싶다. 그럼 11번 고쳐야죠. 자, 고치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는 앞에 것을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럼 앞에부터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정보를 다 조작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1번을 시작했다면 자기가 2번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번이면 4, 6, 7, 8 이렇게 되는. 그러면 앞에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에는 그 다음에 4가 나오구나. 제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했지만 사실 규칙적인 수가 아니겠죠. 막 이게 랜덤하게 수들이 돼 있는데 어쨌든 1번 불학의 어떤 수식의 결과를 알아야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열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물쇠의 비번을 알아야 되겠죠. 그 자물쇠의 비번을 알아야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물쇠 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그건 수식에 의해서밖에 알려지지가 않는다. 그 수식을 어떻게 푸냐? 그건 컴퓨터가 푼다 이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에 어떤 방에다가 자 A라는 방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불악에 있는 이 정보를 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고 B방이 우리 방이라고 조작을 하고 싶다 이거죠.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A방까지 가 있는 A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알아야 된다 입니다. A방 안에 모든 정보들을 알아야지 B방의 열쇠의 비번을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A방에 가가지고 정보가 뭔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살피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근데 살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진실된 정보는 자꾸 A방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B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새로운 정보, 즉 진실된 정보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시간 동안 그것을 치팅하기 위해서, 그걸 속이기 위해서 다른 데 시간을 팔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블록체인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블록체인은 계속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자동적으로 길이가 짧은 블록체인은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진실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정상적인 스피드로 나가는데 얘만은 따라오지 않느냐 이거죠.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태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 도태시키고 가장 긴 롱기스트한 제일 긴 블록체인에게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그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주저함 없이 뭔가 좀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록체인은 어떤 그 진실성을 검증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테크니컬한 그런 기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점점점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형성된 블록체인은 결국은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합니다. 자, 굳이 그것을 은행에 가서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누구를 돈을 보냈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누구를 돈을 보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공유라는 겁니다. 공유. 쉐어링이라는 쉐어링.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공유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공유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보 노출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역발상이죠.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뭐냐면 정보 위험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식입니까? 정보가 노출되면 오히려 정보의 위험이 뭡니까? 위협당한다. 그죠? 개인정보 노출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이거는 역발상입니다.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옛말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자꾸 떠들어라 이러냐. 그러면 이제 뭐냐. 내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병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오히려 더 그 정보를 모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이치다 이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또 모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가 노출되고 모든 사람이 나의 글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그 블록체인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돈이 적은 사람인지조차도 알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좀 시리어스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그걸 끊었다 이거죠, 그죠? 자연인이다 이래가지고 있었죠. 그 자연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하고 나니까 뭐 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뭐 불상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또 뭐 나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건 또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해서 그 거래의 위험성을 정보를 분산시킴으로써 내가 누구하고 거래했다는 거, 그거를 내가 누구의 돈을 얼마 줬다는 거,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 맡겼다는 거, 요거는 지금까지 기존의 은행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됐잖아요. 그죠? 어떤 개인정보적인 면에서는 비밀이 유지됐는데, 돈 그 자체의 어떤 보관에 대한, 그죠? 보관과 그 돈 자체의 어떤, 그 가치를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장단점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암호화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 암호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암호화해야 된다는 것은 또 누군가만이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접근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또 기존의 거버넌스와 틀릴 게 없는 거죠. 은행 거래와 또 다를 게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과 또한 이제 중앙집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융이란 것은 사금융은 우리가 은행법상에 일단 안 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되는 이상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최고 25%에서 20%로 낮춰졌습니다. 그죠? 자, 그 금리를 낮추고 국가 시스템이 야 금리 낮추고 뭐 하라. 뭐 금리 10% 미만을 하라.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부실금융 때문에 이제 이 금리가 높은 이유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은 금리를 얼마나 받는가가 또 모니터에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서는 모두가 공유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정부가.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큰 은행, 몇 은행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예금을 갖다가, 여신을 갖다가, 통제하죠. 통제하고, 독점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개의 사금융들도 어떤 제도권 하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감시랑은 다른 게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자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스템적인, 그죠? 감시를 받는다는 거죠. 받으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투명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확보가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뢰성들, 이런 것들은, 그것은 커뮤니티에 들어간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자체가,
개인 간의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죠? 개인 간의 이제 합의, 개인 간의 어떤,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생겨나겠습니까? 은행이, 뭐 한두 은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은행이 수백만 명을 점유하던 것을 이게 뭐 1000명, 2000명만 해도 수천 개의, 수십만 개의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이거는 단지 금융권에서만 봐서만 그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경매 분야도 마찬가지죠. 경매 분야, 그 다음에 예술품 경매, 뭐, 다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투명하게 보는 거죠. 내가 베팅한 게 얼마고, 내가 이것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갖고, 그죠? 진실성 부분도, 그죠?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갖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딸린 비즈니스들이 또 엄청나게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소유권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IT 컨텐츠 같은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지적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악유들이 있죠. 이러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많은 악유들도 어떻게 됩니까? 명백하게 나타나죠. 소유권이 누구고 누가 어떻게 사갖고 얼마에 거래됐고, 그죠? 그러면 또 그 시장도 많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커뮤니티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스스로 뭡니까? 사고 팔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자체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통용되는 코인.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코닥 코인 같은, 코닥원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진을 찍은 작가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사진을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거래를 할 때 명백하게 블록체인에서 보니까 이 사진 누구한테 얼마에 갖고 소유권은 누구고, 그죠?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 팔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코닥 코인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안에서 물론 그 코닥 코인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현금 거래소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생겨나면서 화폐들도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또 그 화폐들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폐를 또 교환해주는 이런 시스템적인 또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가 그런 커뮤니티는 지금은 이제 어떤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가지는 신뢰성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창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그 자체로서 어떤 정서적인 신뢰성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에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뭔가 블록체인을 유지한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사고 팔고 학교에서 또 학교에 있는 학교 당국에 예금하고 뭐 그 학교를 믿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예금이 됐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 싹 다 나온 거죠. 공유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아까 단점을 얘기했죠. 누구나 다 공유한다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적으로,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것은 또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요 개념을 가지고, 요게 이제 기존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키워드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거 있고, 딥러닝도 있겠고, 인공지능은 그 위에 이제 상위 개념, 인공지능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제 보다 더 세부화된 데로 가고, 이제 그것의 이제 그 연관된 또 하나의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가 도래되는 세상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어떤 경영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이고, 그죠? 완전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에 된 것이 이제 어떤 믹스드 된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정말 디지털된 세상으로 이제 전환돼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 뭐라는 거,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효율적이면서 검증 가능한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방법 혹은 불변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개방형 분산 원장이다. 아까 왜 개방이라는 거 알죠? 누구든지 다 그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거래를 보는 거죠. 그 거래를 봐야지만 그것이 결국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블록체인에서는 중앙 집권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중앙 집권화했을 때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공유가 아니죠. 그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데, 이거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노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노출의 위험이 있죠. 그게 역발상이죠. 노출하면서 오히려 뭘 지킨다는 것을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죠? 안전을 지킨다. 근데 그 안전은 여기는 순전한 뭡니까? 거래의 안전, 돈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그 시큐리티적인 이런 안전, 그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신상의 안전,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또 다른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쌓여간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진실성은 어떻게 지킨다는 거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본 블록체인의 특징, 원장, 분산, 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하는 이제 레지입니다. 레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하는 것, 거래를 기록하는 원장을 분산하고, 이걸 분산이 디지털에 되어 있다는 거죠. 원장이 분산. 옛날에는 원장이 한 곳에만 있죠. 은행 한 곳에만. 근데 지금은 이것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되어 있는 체인으로, 즉, 원장은 결국 디지털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블록체인은 어떤 숫자에 해가지고, 그 블록의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숫자란 것은, 방정식에 의해서 그 숫자가 풀려졌을 때, 비로소 다음 블록으로 그 블록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진 블록에다가 또 다른 거래를 넣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잠그고 또 체인을 엮어서 또 다른 블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래가 유지가 돼 나가는 거죠. 이 거래가 계속 유지가 돼 나갈 때마다 팔만대장경처럼 계속적으로 8개로 만들어 가지고 분산되는 것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블록을 관리하는 어떤 채굴자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분산되는 거죠. 그죠? 분산되기 때문에 그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록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블록이 예를 들어서 그 블록이 빨리빨리 똑같은 속도,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않고 특정한 블록이 짧다 하면 그 짧은 블록은 뭔가 그때 정상적으로 그 블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짓을 했다 이거죠. 딴짓을. 뭐냐면 그 블록을 조작하거나 이러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용됐다. 그럼 그 블록은 불량한 블록으로 하고 그 불량을 도태시켜 버립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그 블록은 뭔가를 치팅을 하려 하다가 치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시스템에서의 논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치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치팅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쇠가 빠지게 풀어도 시간이 딱 제한된 시간에 거의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블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장이 분산되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원장이 하나의 원장만 아니고 수천 개의 원장으로 분산되어 있고 복사되어 있고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되어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 기록이 하나의 장소, 중앙집중기관, 은행과 같이 보유되기보다는 권한이 부여된 여러의 당사자, 이제 아까 얘기 권한이 부여된 채굴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채굴자들이 있고 사용자들이 있고 좀 거기 안에도 캐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당사들에게 디지털 부본, 카피를 가지고 있다. 그 카피가 바로 뭐냐면 블록체인입니다. 자, 디지털화되어 있다. 거래 기록 등이 물리적 형태, 종이 형태
보다는 디지털 서명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것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연결이 되어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정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효율적이면서도 검증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방법 혹은 불변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개방형 분산 원장이다. 아까 왜 개방형 분산 원장인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정의를 통해서 본 블록체인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죠. 원장, 레지, 그죠? 그 다음에 분산, 디지털. 원장이 여러 개로 카피돼서 이것이 분산되어 있고, 그죠? 여러 수많은 이제 권한이 있는 이런 채굴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은 이제 그걸 기존에 앞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한 수식을 풉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을 풀어서 수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다음 블록을 갖다가 이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이러한 블록을 만들 때 이 수식자애들, 이런 마이너들, 즉 채굴자애들, 마이닝 하는 사람들, 이 채굴자애들에게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코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에서의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죠? 이 블록체인의 어떤 블록이라는 것은 장부가 아니라, 우리 종이 장부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즉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장, 우리 레지라고 하죠. 계약 조건들을 기록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블록체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기록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래의 투명성. 자, 계약에 디지털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장되어 있겠죠. 디지털 코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에서 인정한 뭡니까? 디지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에 들어온 구성원들이 거래했다는 것이 코드가 내장된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코드가 내장되어 있고요. 계약은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렇게 되죠. 공유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유라는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유라는 부분들 공유되어 있다. 거래 내용의 보안성은 계약에 디지털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보안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안성은 있습니다. 보안성은 있지만,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 거래의 내역은, 커뮤니티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유되는 것이다. 꼭 알아야 되니까. 몇몇만 안다면 그것이 어떻게, 블록체인의 원래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은행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죠. 몇몇만 안다는 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증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내용은 삭제, 변조, 수정으로부터 보호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삭제하려면은 뭔가 수식을 풀어야 되고 변조도 마찬가지고 수정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걸 하면서 다음 블록체인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수가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블록체인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자연적 진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부정한 블록체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 변조, 수정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각 당사자가 거래 파트너의 기록을 검증해야만 아까 이야기한 거죠. 이걸 검증하기 위한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너의 기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블록에도 채굴자들의 블록에는
다른 파트너들의 불락들이 만드는 불락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른 파트너에게도 물론 자기가 만든 불락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쌓이죠. 그러면 다음 불락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앞에 자기 파트너들이 한 이 불락의 수식을 다 풀어야 됩니다. 이 수식을 풀지 못하면은 다음 불락에 자기가 다음 불락을 만들 수가 없고요. 어떤 그 불락이란 것은 뭔가 위조한 불락이겠죠. 그러면 그 불락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 불락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조작자는 정상적인 불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락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이 짧은 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이 adopt longest 불락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불락을 진실성을 부여하면서 불락체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짧은 불락은 뭔가 다른데 이 불락을 정상적으로 착착착착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뭔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태시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 조작된 블록체인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 대 개인 전송의 원리의 P2P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가 이제 뭐 중앙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죠? 자, 커뮤니케이션이 중앙 노드를 거치는 대신에 노드라는 신경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신경망입니다. 그죠? 대신에 개인 대 개인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중앙으로 갔다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붙이면 개인 대 개인으로 갑니까? 아니죠. 중앙에 은행 컴퓨터에 갔다가 은행 컴퓨터에서 잔고 그다음에 기록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또 다른 보내는 사람의 컴퓨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 자,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는 익명성을 동반하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은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투명하게 이제 밝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글에는 블록체인 주소간에 발생합니다. 블록체인의 주소간에 다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메일처럼. 사용자는 익명 또는 식별 증거 제공 모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익명을 하겠다면 익명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내 글을 알려야 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싶을 때는 식별하겠죠. 그죠? 식별하겠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내 개인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역으로 뭐냐면 나의 거래를 보호하겠다 이거죠. 참 아이러니한 이러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록의 불가역성 원칙에 따라 작동되고요. 거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면 그 기록은 변경이 불가한다. 즉 이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불가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왜 변경이 불가능하냐면은 그 다음 거래는 앞에 있는 거래의 수식을 풀어야지만 그 다음 거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거래가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래는 그것을 빼버리면 그 다음 거래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엉그러져 버리죠. 엉그러져 버리면은 결국은 뭐면 자,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변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록을 갖다가 변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변조는 그걸 빼버리면은 이 블록 자체가 뒤에 게 모두가 다 정상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 거를 3이라 앞에 답을 3이라 하고 뒤에 답이 나왔는데 뒤에 답 공식 뭐 앞에다 플러스 2라 해다 그럼 5가 나오는데 앞에다 변경하면 뒤에 답 다 망가져 버리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게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블록이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수가 줄어들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블록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갱신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돼 있다. 자,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양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걸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건 진실된 블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자기가 변경한 그 블록은 도태시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불학에서는 그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산정 논리는 뭐냐면은요, 컴퓨터 로직의, 컴퓨테이셔널 로직에 따라서 작동한다. 컴퓨터의 로직에 따라 아까 이야기했죠. 숫자에 의해 가지고 숫자를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다음 불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은 앞 거래의 어떤 암호화된 숫자를 갖다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슈퍼컴퓨터로 이제 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힘들고요. 또 풀었다 하더라도 슈퍼컴퓨터로 그걸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충분히 많이 생산을 못하는 거죠. 자, 계산 알고리즘과 규칙이 제정이 가능하며 이들 프로그램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푸는 것으로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조작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더라도 그것은 또 뭐냐면 시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시간의 차이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가 또 나왔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이제 진화가 또 되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 그걸 막지 못한다면 이제 블록체인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무단한 이제 또 노력을 또 기울입니다. 그죠?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예를 들어서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 그 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은 더 이상 사법이 되는 거죠. 죽은 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같은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업 경영에서 활용될 때 유용성, 기업에서 다양한 경영 가능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SCM이라든지 마케팅, 재무, 금융, 그죠? 재무,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SCM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CM은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인데요. 기업에서 Supply Chain Managemen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제 공급망 안에서 그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하나의 이제 카톡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뭘 보내고 올리고 하려면 일단 자금도 갈 거예요. 대금 결제도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데도 마찬가지겠죠.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진실성들. 이제 여기서 뭐 물건을 납품하거나 뭐 제품의 소유자, 그 다음에 제품이 어디로 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모두 뭡니까? 블록체인에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요에 대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뒤에 가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 가능하다.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등.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서 뭔가 걸러지거나 통제되고 내려오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바로바로 이제 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비용 절감되는 게 은행에 수수료 안 주겠죠. 그 은행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바로바로 보내고 그 기록은 투명하게 남아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 지적재산권의 투명성, 지적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우리도 지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그거 하려 해보세요. 나누려고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변리사들도 받고 이렇게 뭐 지적재산권 찾으려면 이거 일부러 다 검색해야 됩니다.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적재산권에 관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쉽게 내가 지금 누구한테 누구 어떻게 줬고 그게 그대로 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걸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그럼 거기에서 지적재산권이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어떻게 주고 가져갔고, 누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동화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완벽하게, 투명성을 갖다가 유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4차 산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apply 되면은 적용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에 따라서 경영의 어떤 방향도 바뀌어질 수 없죠. 지금 속된 말로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지하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더 심하게 뭐가 나옵니까? 뭐 드론 택시가 이제 곧 나온다 그러죠. 서울에서 얼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시운전을 한다 그래요. 드론 택시가. 자, 그럼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 타고 막 가면서 한다면은 그거는 좀 넌센스 아닙니까? 넌센스. 그러니까 지금의 경영의 방향도 경영의 텍스트도 이제 우리가 자전거나 버스를 타던 이런 경영의 텍스트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그럼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 가지고 고객을 예를 들어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자, 버스도 그래서 발부동 치기 위해서 중앙 그죠? 그 버스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버스 전용제로 처음에는 제일 갓길로 가다가 지금 중앙을 딱 해가지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쟁에서 뭔가 뒤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방향을 잡지 않으면 경영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패러다임도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옐로우 텍스트들,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우리가 발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꼭 교육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경영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약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모든 것은 드로백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적용 분야와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서의 통합성이 아직 미흡하다. 아직은 아날로그적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자들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막 전문적인 이런 기술, 전문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맡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것이 자기 비즈니스가 되고 자기들에게 어떤 뭔가의 베네핏이 있어야지 그 사람도 계속적으로 그 마이닝 하는 사람들처럼 채굴자들처럼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블록체인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정도의 컨셉을 갖다가 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 접목이 돼 가지고 어떤 기업이 경영에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도입 초기에 있으므로 기술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술 도입의 초기에 있으므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노출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뭐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킬 수 있다 하고 또 노출을 선택할 수 있다지만 이거 사실은 암호화시켜버리면은 몇몇이만 안다는 거죠. 자기 알고 그 다음에 암호를 관리하는 사람 알고 그럼 그거는 중앙집중식과 다를 게 없죠. 그럼 그거는 블록체인의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죠. 이건 오픈형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다는 것은 공유하는 건데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게 투명합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거래자가. 그건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냥 투명성을 확보하지만 그 투명성으로 해서 갖는 위험성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뭔가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우리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기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변화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죠? 자, 블록체인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데서 제한적 극복 방안 어떻게 활용된다?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명확화 필요하다.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은 우리 아키텍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키텍처는 건축가들이죠. 시스템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상을 짜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구상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게 되죠. 시스템 아키텍처 구상에 대한 빅 피처,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그죠? 이걸 우리가 블록체인 개념 이런 거니까, 우리 회사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특성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이걸 도입하자.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노출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이 또 경영이나 어떤 비법이 영업 비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럼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스템 아키텍처들에 의해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크리에이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들이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다가 발견해서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매니지먼트들이 그런 큰 빅피처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설계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블록체인 도입 목적을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사 전략과 일치성 및 자사의 역량혼 자원과의 적합성.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회사의 전략은 요건데, 요거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요게 더 많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갖겠다.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피드백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뭔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요 분야를 우리 영업 분야에 한번 도입해보자라든지,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이런 정도의 역량이 있고, 우리는 엔지니어도 있고,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투입해가지고 해보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거래한다면은, 이게 뭔가 더 좋은,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더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기업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번 도입해보자. 목적이 없죠, 목적이.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자, 도입한 블록체인의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하다. 누구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블록체인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누구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블록체인은 누구 문제를 해결해주는 블록체인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명확화, 이해관계자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부분도 이제 블록체인 도입 고려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죠? 요거 조금, 교정을 조금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 그 다음에 추적하는 거죠. 검증, 그 다음에 총합. 그죠? 그렇게,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블록체인 도입 시 추구하는 가치는 정보와 지식이고, 원인 기술과 책임, 혹은 허가, 그죠? 결정권 혹은 투표권, 뭐 여러 가지 소유권 혹은 인센티브, 평판과 신뢰도, 계약, 고객, 종업원, 공급자, 생산자 혹은 제조업자, 채권자, 정부, 시민 모두가 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전부 다 블록체인 속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 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번에 한번 훑어봐야 될 것이 3D 프린팅입니다. 그죠? 3D 프린팅.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은 이제 적청 제조죠. 말 그대로. 이 쌓으면서 입체적으로 3D.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으로 본 건 이제 평면에서 이렇게 향한 2D. 그죠?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것은 1D. 이런 건데,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실물을 그대로 프린트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3D 프린팅 주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그것도 있고. 요즘엔 또 차 같은 거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우리가 차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면, 차의 외형 같은 건 이제 금형을 뜹니다. 그래서, 차의 외형 같은 것은 이제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형을 찍어내는 틀이 필요하죠. 그거 우리가 금형이라 하는데요, 금형.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도 이렇게, 플라스틱 용품들이 있죠. 그 용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제 그 플라스틱 액을 부어서 찍어낼 수 있는 그 금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금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작업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래, 걸려다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야 돼요, 그 금형을. 그러니까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차를 하나 만든다 합시다, 차를. 안에 기계 이런 거는, 안에 부속이라든지 엔진이나 이건 놔놓고, 일단 외형만 하나 만든다 합시다. 그 외형 만들 때, 만약에 그 차를 그냥 그대로 찍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프로그래머들이 보고, 또 아니면은 바로 컴퓨터에 수정하면 또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형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그거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옛날에는 그걸 하려면 금형 찍어가지고 다시 넣어서 가져오고, 밴딩 해가지고 가져와서 보고, 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깎고, 수정하고, 완전히. 근데 지금은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야, 요거 한 1cm 줄여봐. 요거 2cm 튀어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심한 경우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스캐닝하면 돼요, 스캐닝. 우리 입체형 스캐너들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요즘 차들이 보면 외제차나 국산차나 거의 비슷한, 이거는, 얘는 아니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MW 차량을 갖고 와서, 차를 싹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CAD에 집어넣어요,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차를 개발하는데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BMW의 외형과 비슷한 차들이 나오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을 갖다가 방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분야에서는 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차가 하나 만들어서 요거는 다른 차들은 못 만들어, 이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차는 기본적으로 차같이 생겨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적재산권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캐닝 해가지고 바로 프린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것을 컴퓨터상에서 조금 치수를 바꿔가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금형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옛날에 한번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외형을 만들어내는 납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를 부속하는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고용효과를 내니까 좋죠. 그런데 지금 1인만 3D 프린터 하나 있고, 근데 자기가 CAD만 다룰 수 있으면, CAD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수를 기입하면서 그릴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그런 CAD가 없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같은 걸 갖다 오히려 사방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자를 이렇게 하면서 기입을 했죠. 엔지니어들이 기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건 좀 정신 나간 짓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컴퓨터로 그립니다. 그죠? 컴퓨터로 그리고 컴퓨터가 또 이제 나중에는 알아서 또 그려도 주고.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컴퓨터에 CAD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만 있으면 여러 가지 고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하청을 주면 되고. 근데 그걸 개발하기까지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작은 규모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또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3D 프린팅은 컴퓨터로 치유된 모양에 따라서 겹겹이 한 물체로 돋아오는 거죠. 적정하는 과정. 디지털 정보를 물질화 하는 거죠. 실제 실현시킨다. 실현화 시킨다. 리얼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는 그대로 쓰인다. 심지어 이제 맥도날드에서 3D 프린팅으로 뭘 만듭니까? 빅맥을 만들죠. 그럼 손님들이 가서 누르면은 프린터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제일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고객들이 고객 입맛에 맞게, 그죠? 크기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재료의 한계.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공급되는 재료의 한계. 그게 지금 제일 큰 한계인데요. 빵을 만들려면 빵 재료하고 빵 재료가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건들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시도가 되고 있죠. 고용 면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잡을 루징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원래 4차 산업의 바람이란 것이 그러한 이제 하나의 위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현실화시킨다는 것이죠. 현실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디지털 정보를 물질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하게 원형, 원형을 만들 수 있다. 원형 원래 그냥 그대로 써요. 아까 이야기한 금형이나 이런 거 안 하고도 바로 현장에서 앉아서 옆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멘드 할 수 있는 거고 리비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당연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죠. 옛날에 그거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캐드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재료 해가지고 떠가지고 또 가는 사람 또 금형회사에 갖다 줘야 되죠. 가져온 걸 다시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는 비용 안 듭니까? 차 있어야죠. 차 또 그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다려야 되죠. 또 가면 또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핸디캡들이 베리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가지고 공장 내에 프린터 갖다 놓고 하고 잘 됐으면 자 요대로 해가지고 떠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뭐 요즘엔 또 뭡니까? 전산으로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캐드만 보내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또 그 금형이 또 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분야에서 즉 4차 산업이 디벨롭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많은 부분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컨셉이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넣으면은 그 넣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품종으로 왜냐면 그거는 그냥 옛날엔 다품종 하려면 라인을 따로 깔아야 되고 그럼 그게 사람들 다시 빼야 되고 재료를 다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품종 품종을 다양하게 소품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맞춤식 제품,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스스로 조립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쵸? 이건 뭐 자기 입맛대로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보고 자기가 셀렉션 하면은 그렇게 이제 바로 있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린팅의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죠? 재료비 절감입니다. 기존 제품은 절삭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절삭은 기존에는 쓰고 그다음 안 되는 걸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공장에서 그냥 기립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뭡니까 불필요한 그 원자재 낭비가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쓰고 남은 거. 자, 그러나 적중형 원자재 낭비가 없죠.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 조립 비용 바로 그죠? 컴퓨터 활용 및 모듈화를 통해서 조립을 바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정도 시간 절약되죠. 아까 이야기했죠. 뭐 한번 들고 갔다 금형 공장에 왔다 또 보냈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보고 바로 어멘드 할 수 있고 뭐 리비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맞춤식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죠? 3D 프린팅은 이것 또한 4차 산업으로서
다음 세대의 어떤 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자, 그렇게 된다.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관련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됩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3D 프린터는 뭐 이렇게 사업할 거 없나 봐야 되죠. 제품의 변형성, variation. 그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좀 굽어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거기서 CAD에서 자기가 그림만 그렇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프린팅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복합성이죠. 모듈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셋업 비용, 셋업 비용, 아까 이야기한 뭐 하나 만들려면 또 금융파고, 금융비용이 뭐 한두 푼입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틀을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워크, 그죠? 금융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뭐 컴퓨터에서 자기가 이렇게 조작해버리면 뭐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제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